예, 5G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5G가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혹은 뭐 장비주들이 급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은 소위 뭐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6G가 나오고요. 통신의 변화들, 또 통신 장비주 가운데 RFHIC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정 변리사님께서 이제 5G여서 이제 6G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6G가 되면 5G랑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5G가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게요. 벌써 6G 얘기가 나온다니까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약간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상용화랑 좀 무관하게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의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5G랑 6G랑 결이 아주 다른 기술도 아닙니다. 뭐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정도 이선을 넘었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을 6G로 명칭을 하겠다라는 거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5G가 상용화되기 전에 6G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고 결국 5G 망이 깔린 이후에 이 5G를 이용해서 5G 플러스, 5G에서 이제 5G 플러스에서 6G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6G의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19년에는 핀란드의 오올루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이제 6G에 대한 백서를 이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6G 백서에는 이제 6G에 갖춰야 될 성능, 뭐 이를 가능케 할 기술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6G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결국 3D 홀로그래픽 영상 서비스부터 끊기지 않는 VR,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6G는 이런 서비스들을 정상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기술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결국 이제 뭐 기능적으로 이제 놓고 이제 숫자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6G는 1TB 비트 per 세컨드 이상의 초고속 전송 속도, 100 마이크로세크 이하급의 초저지연급 무선 통신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5G 대비해서 속도는 50배 이상,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줄여서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 효율, 그리고 신뢰도라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성능 외에도 연결 밀도, 공기 지연율, 스펙트럼 효율과 같은 5G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필요한 주요 기술로는 이제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든지 고주파수 대역을 커버를 한다든지 안테나 기술, 뭐 주파수 공유 기술, 뭐 혁신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술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G에서 4G로 가고 4G에서 5G로 가면 통신 요금이 올라가지고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기술이 변화하는 거니까요. 이재준 대표님,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이런 것도 사실은 통신 환경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G가 나오는 건데요. 그럼 5G에서 6G로 가면 기존의 이제 5G 관련주들이 판도가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5G가 아닌 새로운 주체 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초기에 들어가는 투입 자금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회수 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통신 사업에서 손익분기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가입자 수가 필요로 합니다. 많은 가입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되는 구조, 결국 규모의 경제 사업이다라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신하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또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보안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사업 영위에 따라서 이 정부의 규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라이센스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국가별 이 정책, 규제 정책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나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리소스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6G 자체는 독립적이나 배타적인 형태로 이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기 어렵다라는 점이 기존 5G 업체들이 6G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좀 용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진입 장벽이 높고 그리고 망 구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5G에서의 내 주도주들이 6G에서도 계속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기존에 이제 통신업체들이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기존에
주도 회사들이 6G도 환경이 변하면 주도할 거라는 거고요. 정경민 변호사님도 일단 5G가 좀 완전히 확산되고 나서 6G로 간다. 자막에 5G에서 5G 플러스로 갔다 6G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5G 플러스는 뭐예요? 네, 일단 결국 그 LED에서도 그 LCD에서 미니 LED 갔다가 이제 OLED 가는 구조, 네. 마이크로 이 LED 가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역시 5G에서도 5G 플러스에 대한 기술이 한 번 더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예. 있고요. 그리고 나서 6G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네. 통신 기술에 대한 이 단계적 발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기업은 통신 장비 가운데서 RFHIC입니다. 뭐 KMW가 사실 시총은 제일 크고요. 다음으로 이제 RFHIC가 주목받는 기업인데 정경민 변리사님, RFHIC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RFHIC는 이제 1999년 8월 설립된 회사고요. 원래 수입에 의존하던 전력 증폭기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원래 세계 시장에서는 글로벌 이제 실리콘 기반의 LDMOS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질화 갈륨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신소재를 활용해서 전력 증폭기,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성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그리고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질화 갈륨 전력 증폭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삼성전자의 벤더 업체를 등록을 하였고요.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굴지의 통신 회사들, 또 레이테온, 베이시스템즈, 로키드 마틴 등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벤더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장과 법인을 설립을 하였고요. 통신 장비니까 기술력이 확실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건 RFHIC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력은 어떤 거예요? 네, RFHIC의 이제 주력 제품은 질화 갈륨을 활용한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인데요. 네. 매출액의 9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력 증폭기. 네. 이 질화 갈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다른 재료 대비해서 화학물 반도체의 대표 소재는 실리콘, 갈륨 비소, 질화 갈륨이 있습니다. 질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갭이 상당히 넓고 고전압에서 동작이 가능하면서 분극 전하를 이용한 캐리어 농도가 높아서 높은 전력 밀도, 그 전력 밀도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전자 이동도와 포화 속도로부터 고속 동작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성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고요. 열 전자도도 높고 고주파 성작 성능이 훨씬 뛰어나서 안정적이다 이런 물질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기판 위에 질화 갈륨을 성장시켜 사용하는 것을 질화 갈륨 웨이퍼라고 하는데 어떤 기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질화 갈륨 온 규소라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또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제 약한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반도체 소자인데 전력 증폭기는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제조된 장치입니다. 신호를 이제 원하는 크기로 이제 확대를 시켜주는 장치인데요.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중계기 등에 사용이 되고 레이더나 위성 통신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가 적용됨에 따라서 기존의 규소, 실리콘 제품 대비해서 높은 출력에서도 고효율에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전력 효율이 개선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더 높아질수록 이제 더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질화 갈륨의 채택률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의 채택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RHFLC가 이제 6G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6G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5G에서 고도화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하는 대로 통신 회사들을 통해서 5G에서 6G를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주파수와 고출력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소자들이 채택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현재 5G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대로 6G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처지고 있습니다. 이에서 5G에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부품 회사인 RFHIC가 6G로 넘어가서도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새로운 중계기나 새로운 장비가 또 장치가 설치가 되면은 이에 따라 또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통신 장비 업종의 현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 RFHIC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버라이즌을 방문하면서 이제 사실 통신 장비는 이제 미국 쪽의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5G가 한번 또 각광을 확 받았는데 오늘 얘기하는 RFHIC는 삼성전자하고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 자체는 이 통신 장비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현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관련돼서도 또 통신 장비 수주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지난달에 그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베스트베리 최고 경영자 CEO 및 이 경영진들과 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인 이 6G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지라알륨 트랜지스터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통신 기지국의 중계기에 주로 사용되는 이 반도체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RF 송수신에 대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RFHIC만 현재 이 만들고 있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웨이 규제가 있었었죠. 이 화웨이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마켓 시어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기폭제가 되면서 이 버라이즌과 AT&T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결국 RFHIC가 지금 말씀드린 버라이즌과 AT&T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는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또 통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계약이 늘어나면서 RFHIC도 수혜를 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체크할게요. 뭐 통신 장비들 실적이 당연히 별로 안 좋지요. 뭐 서진 시스템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순수 통신 장비들은 실적 별로 안 좋을 거예요. RFHIC는 어떻습니까, 이재윤 대표님? 네, 일단 2020년 그 실적은 매출액이 70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적자 30억을 기록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은 한 50억 정도로 이제 컨센을 보고 있습니다. 이 3분기 분기 실적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191억, 그다음에 영업 적자는 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반도체 부족 여파로 인해서 전방 산업이 좀 투자가 지연되면서 이 RFHIC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주로 투자가 집중되는 그 분기는 4분기인데요. 4분기에는 이 버라이즌 공급 물량이 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방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방산 매출에서든 회복도 기대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이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이 30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현재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2021년에는 좀 부진한 실적이 나타나고 2022년부터는 전방산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 삼성 쪽의 북미 쪽 추가 고객사 확보에 따른 수혜를 보면서 2020년 연결 매출액은 1,7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억 정도로 회복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난 실적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한 건데요.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다만 통신 관련주들은 올해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봤다가 몇 번 좀 실현을 못한 아까 말씀드린 양치기 소년의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있다. 그래서 변화가 주목됩니다. 특허 현황도 체크해야죠, 변리사님. 네, RFHIC로 이제 출원된 특허는 총 105개가 검색이 됩니다. 네. 이 중에 42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해외 특허 비중이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답게 여러 나라의 주요 특허를 꼼꼼하게 잘 출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분야는 사실 볼 것도 없이 절대 다수가 반도체 소재 분야였고요. 연도별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은 2015년부터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10개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출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RF 반도체 패키지, 기지국용 네트워크 장비, 트랜지스터, 웨이퍼 제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6G에 그 국한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걸 이제 6G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더 발전된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은 그게 6G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는 이제 변리사님이 오셔서 특허 현황 기술력을 체크해 주는 게 또 강점입니다.
RFHIC로 검색했더니만 특허가 105개인데 42개가 등록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있지만 뭐 특허도 이제 등록 기간이 있고 특허에 따라 또 이렇게 드랍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특허는 이제 출원이 네. 되면은 네. 1년여에 걸친 심사를 통해서 예. 특허가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특허권으로서 동작을 하거든요. 네. 즉 등록이 되지 않은 나머지 60개의 특허는 출원이 된 상태에서 거절이 되었거나 아직 뭐 심사 진행 중이거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그렇군요. 이후와 등록이 된 이후로부터 이제 타인이 그 특허를 침해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민형사상 조치를 좀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해외에도 지금 특허를 잘 등록시켜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에 유럽까지 예, 지금 권리를 잘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뭐 RFHIC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 안 해주신 게 또 궁금할 거 있죠. 그런 걸 혹시 뭐 어디 특허청 같은 데 가면 나올 수 있어요? 네, 검색 어떻게 해요?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키프리스라고 하는 키프리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출원인 이름으로 네. 기업을 검색을 하면 되는데 아마 저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보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예, 어렵다. 예, 저희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네. 자, 주가가 이제 5G가 조금 올라왔어요.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수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수급 현황하고 주가 전망해 주세요, 이 대표님. 네, 최근 1개월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의 이 매수세가 한 78만 주 정도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투신권에서 31만 주 정도 매집이 들어왔고요. 연기금에서 한 17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순매도세로 대응했는데요. 개인은 32만 주, 외국인은 약 52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1개월 차트를 살펴보았었을 때 11월 20일 정도 차트,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었을 때가 11월 19일이 저점이 27,700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기관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부터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5,700원까지 이제 기관이 좀 끌어올렸다. 네. 그래서 약 3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200일선에서 이제 저 저항을 1차 매물대에서 좀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24일 날 특히 이제 대량 거래가 한 13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최근에 적었는데 130만 주 나오면서 이제 8월, 9월 매물대 부분을 이제 통과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로 4만 원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동그란 원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이 4만 원 부분, 3만 원대 후반 부분의 매물대인데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뚫으려면 강력한 좀 모멘텀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이 9,500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실적에 따라서 밸류를 보면 고평가가 되어 있죠. 근데 결국은 실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밸류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가는 단계인데 이 테마 이슈로보다는 이 실적이 많이 맞춰지지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업사이드 자체를 좀 높게 보지 말고 눈높이를 높게 보지 말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39,000에서 4만 원대 이 매물대 구간에서는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5G를 넘어서 6G 시대가 다가온다. 돌아오는 통신 환경 변화와 함께 오늘 관심주인 RFHIC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RFA 이재준 대표, 정경빈 변리사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